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문득 떠올랐네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는 권선징악, 무슨 일이든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 이제 겨우 50을 넘긴 나이지만 그래도 반편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몸소 겪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여태까지 굴곡 많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쌓은 덕으로 결국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사연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좀 잃지 않고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여기 사연을 제보하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굴곡 많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그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딱 15년 전입니다.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외하고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1년간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때요. 저는 당시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생명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대신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을 택하는 못된 자식이었죠. 따님은 오늘도 오시기 힘드세요? 아버님이 자꾸 정신이 돌아오시면 따님을 찾으셔서 바쁜 건 아는데 아버님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정신만 들었다 하면 따님을 찾으시니까 나도 보고 있기가 좀 안쓰러워서.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안 좋지 그럼. 그런데 그 상태 안 좋은 것도 직접 와서 봐야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시간 좀 내봐요. 내가 오죽하면 간병사인데도 이런 부탁을 할까? 이번 주는 제가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돌봐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병원 한번 찾아갈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것 자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핑계를 댔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아버지까지 잘못되어 버리면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계속 도망쳐왔어요. 그런데 아픈 아버지는 그런 못난 딸을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지역번호가 찍혀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이고 받았던 전화라 번호만 봐도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이었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막 울리는데 제가 무서워서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무슨 전화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서요.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한덕수님 보호자 맞으시죠? 임종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온 전화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맞더라고요. 아직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괴로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참, 끝까지 못난 딸이었어요.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마랑 싸우시면서 고통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간병사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죠.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다가 눈을 감으셨다는 그 이야기에 차가운 병원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아버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병사가 되어 간병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사는 동안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야겠다는 깊은 부채의식으로 시작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 같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나 아파 죽네. 아파 죽어. 아이, 간호사 오라 그래. 간병사 하는 것 좀 보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할머니 엄살은 또 간호사 바빠 죽겠는데 맨날 오라 가라지. 할머니 목청만 들으면 하나도 안 아파. 하여튼 나 힘드니까 빨리 뒤집어 누워 봐봐.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환자니까 매일 아프고 아파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저희 아버지의 싫은 소리를 제가 그렇게 못 들어드렸던 게 후회돼서 그런지 다른 환자분들이 하는 투정이 싫게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천직을 찾은 것처럼 그 일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일 잘하는 간병사로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담 간병사로 들어가게 됐죠. 힘든 환자들도 많았고 환자들보다 더 힘든 보호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임종과 아픈 시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워 울고 있을 때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사자고 우리도 사자인데 뭐가 다르냐며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제 간병 생활이 1년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아프시면 보통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오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간병사를 구해주고 그럼 저희들이 간병 일정을 보고 서로 스케줄을 맞춰서 간병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조금 남다르셔서 제가 그걸 똑똑히 기억을 해요. 아휴, 우리 나이에는 어디가 좀 아프다, 어디가 좀 불편하다 하면 방구석에서 괜히 어죽잠케 허준처럼 그럼 이걸 어쩌면 되네, 저걸 어쩌면 되네. 의사 흉내내지 말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봐야 된다니까. 간병사 아가씨, 들어봐봐요. 나는 꼭 어디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더라고. 명치에 무슨 바위덩이 얹어놓은 것 마냥.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떡을 먹더니 그게 제대로 체했나 보다 하고 10손가락을 다 땄거든. 그런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위암이라잖소. 내가 아직도 그게 제일 억울해.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애꿎은 손가락은 뭐하러 땄나 싶은 거지. 지금 명치보다 손가락이 더 쓰라리다니까. 보통 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암이라고 하면 암이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상관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 사람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를 냈다가 감정 기복이 엄청나시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암이라는 글자가 주는 그 무게감과 무서움이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감정 기복이 엄청나니까 암 환자 간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좀 특별했어요. 정말 암이 아니라 무슨 가벼운 손바닥이 까지고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꼭 그렇게 다 초탈한 사람처럼 너스레를 떠시는데 처음에는 아픈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제가 간병사 하면서 많이 봤는데 위암도 빨리 발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나 내나 똑같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나저나 어머님 자식분들한테 연락은 안 하셨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이고, 뭐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 하나 아프다고 자식들한테 연락을 하나. 아가씨 말대로 우리 나이 때면 암은 그냥 감기다. 뭐 감기 걸렸다고 자식들한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괜히 오지도 못하고
신경만 쓰일 거 뭐하러 허튼 소리를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생각으로 본인 손으로는 연락 한 번을 못하고 정신이 돌아오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그렇게 찾았구나 하고요. 대체 뭐 얼마나 바빴다고요. 그래서 괜히 더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 나중에 알면 엄청 서운해요. 저도 아버지 아프신데 옆에 못 지킨 게 한이 돼서 그것 좀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간병사 일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식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세요. 나중에 그거 다 자식들 마음에 한댄다니까요. 어머님은 그렇게 위암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님도 당시에 말동무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병실이 2인실이었는데 옆 침상이 꽤나 오랫동안 공석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머님이랑 제가 간병사랑 환자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본인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간병사 생활하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그런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어머님의 인생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묘하게 마음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더 내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역시 딱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다음 생에는 꼭 우리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네. 내가 딸이 셋이나 되는데 죄다 서울에 살고 있거든. 얼굴이 생각나서 한번 시간 내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첫째한테 전화를 하니까 대번에 그러더라고. 자기 시댁이 너무 힘들어서 절대 안 된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시댁 이야기예요? 내가 서울 가겠다는 소리가 자기 모시라는 소리인 줄 알았던 거지. 전화를 받고 아주 즐겁을 하더라고. 그거 보고 아, 내가 자식을 아무리 뼈 빠지게 키웠어도 늙고 아프면 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서라도 내가 혼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계획도 좀 세우게 되고. 그래서 아파도 자식들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나도 이렇게라도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어쩐지 어머님 표정이 씁쓸해 보여서 저도 침대 옆에 앉아 가만히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 바깥 양반이 걱정인 거지. 나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자기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인데 정말로 나 가면 굶어 죽을까 봐 남들이 들으면 주책이라고 할 텐데 나는 정말로 그거 딱 하나가 걱정이야. 어머님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님 사연도 참 저못지 않게 기구하더라고요. 병상에서도 몇 번이나 집에 전화하셔서 아버님에게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반찬은 어딨고 또 양념은 어딨고 전화를 하시길래 저는 두 분 금술이 어마어마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냥 금술이 좋을 수 있을 만한 사이도 아니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건설 일로 돈을 꽤나 많이 만지셨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 주머니보다 쓸데없이 돈이 많아지면 다른 주머니를 차버린다고요. 아버님이 딱 그러셨다네요. 한참 일이 바쁘고 건설 일이 잘 될 시기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몇 달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통보만 하시고 강원도로 훌쩍 떠나버리시더니 거기서 아버님이랑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어린 여자애랑 바람이 나버려서 두 집 살림을 차리셨대요. 근데 웃기는 거야. 그렇게 집도 처도 자식도 다 버리고 떠났으면 행복하게나 살지. 얼마 못 가서 그 후처도 바람이 나버렸다고 하더라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이에서 나온 갓난아기가 하나 있는데 걔는 또 훌쩍 안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노인네가 뭘 하겠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들 얼굴만 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홀로 된 아버님이 자식들 얼굴을 봐야겠다는 핑계로 최근에 다시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그래도 들어오시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어머님께 잘하긴 했대요. 어머님 수술 동의부터 입원 수속까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전부 아버님이 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그걸 또 받아주셨어요? 자식들이 복장이 터질만 하네. 아무리 밉다고 싫다고 그렇게 밀어내고 해봐도 결국에 나랑 같이 살면서 자식을 5이나 봐준 사람이잖아. 딱 여자랑 남자다 하고 우리 영감 놓고 보면 나야 죽도록 믿고 싫지.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우리 애들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마냥 미운 마음이 들지를 않아. 이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 누굴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냥 힘에 너무 붙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휴, 내 자식들이 그걸 곱게 바라봐 줄 리가 있냐고. 자기들도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해서 상처받았다 이거지. 또 이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벨도 없이 받아줬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안 그래도 집에서 미움받을 텐데 자식들이 열받아서 노인네 둘 어디다 갖다 버릴까봐 이렇게 병원에라도 숨어 있어야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족이라는 게 뭔지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님을 받아주신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자식들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쉽겠다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면서 자기 꼴을 보기도 싫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야기와는 달리 수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살같이 어머님을 찾아온 자식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재수 씨 병실 맞죠? 누가 급하게 병실 문을 열어젖히고 어머님 이름을 말하면서 병실을 확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를 붙잡고 본인 어머님 간병사가 맞냐?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을 탈탈 흔들더라고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가신 어머님 병상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본인 어머님이 어떻게 된 줄 알고 놀랐었나 봐요. 어머님 사진 찍으러 내려가셨어요. 그만 좀 흔들어요. 나도 입원하게 생겼네. 아드님이시죠? 어머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퍼뜩 손을 놓고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딸들한테 서운한 거 많지만 그래도 큰아들은 무뚝뚝해도 자기 속을 제일 잘 알아주는 놈이라고. 아무도 안 오는 병실을 어떻게 알아서 뛰어온 거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어머님이 바퀴 달린 침상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 얼굴을 보더니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편의 잔소리 타겟은 자연스럽게 저한테서 어머님으로 옮겨갔고요. 엄마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세상에 비밀로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걸 숨기려고 했었어? 야, 자식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놓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 한마디만 꺼내도 못이라는 얘기일까봐 기겁을 하고 오만 핑계를 대는 놈들 천지인데 나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뒤집어질지 안 봐도 뻔해서 입 다물고 있었어. 아주 아픈 엄마 모실까봐 형제들끼리 서로 쌈박질할 일 있니? 아휴, 아서라. 너는 엄마가 여기 있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니네 엄마 아프니까 병원에 좀 가보라고. 왜 그 노인네도 알고 있는 걸 자식들이 모르고 있냔 말이야. 내가 그게 너무 분하고 열받아서 엄마한테 따지고 싶어서 쫓아왔다. 그 노인네 괜히 지가 가서 간호할 용기는 없는지 나한테 가보라고 하는 것 뻔히 보여서 내가 왔지. 그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받아주는 거야, 엄만 대체. 남편은 한참 그렇게 화를 쏟아내다가 제가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화가 나서 남 앞에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그렇게 쏟아냈던 게 꽤나 창피했던 모양이죠. 우리 집 이야기를 아마 네 놈보다 더 잘하는 분일 거다. 그리고 너도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병실부터 해서 다 아버지가 해준 거야. 관심도 없는 자식놈들보다 좀 철없는 네 아버지가 훨씬 낫지. 너 인사는 했어? 오자마자 자기 엄마 쥐잡듯이 잡을 줄이나 알지. 아, 얘가 이렇다니까. 너 그리고 빈손이야? 넌 문병 오는 자식이 싸가지 없이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냐? 밑에 내려가서 주스라도 사가지고 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아들이 찾아온 게 내심 기분 좋으신 눈치였어요. 당연하죠. 말은 저러셔도 이번에 있는 내내 저한테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셨다고요. 아들의 엄마 사랑도 대단했어요. 어머님이 퇴원할 때까지 거의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을 하고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더라고요. 남편을 포함해서 자식이 5이나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자식들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도 퇴원하는 날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참,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하다지만 아픈 어머니까지 등재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각박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버지 임종 생각이 나서 저도 똥 묻은 개니까요.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나요? 저도 딱히 뭐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의 인연은 퇴원을 끝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간병사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인연도 퇴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정말 친자식처럼 옆에서 모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마음이 동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요 근처 고등학교 주임 교사였어요. 병원에서 봤던 모습대로 꼬장꼬장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간병 일이 끝났는데도 연락을 계속할 수 있냐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제가 그냥 간병을 잘해서 고마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는데 이 근처에서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밥도 몇 번 같이 먹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또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 오늘 내가 했던 게 데이트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사귀는 사이인지 뭔지 연인인지 보호자랑 간병 사이인지 참 우리 관계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남편이 자연스럽게 청혼을 했어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인연이 닿으려면 또 그렇게 닿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의 결혼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싶었던 어머님도 고부관계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큰아들인 남편, 시누이 셋, 막내 서방님 하나까지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남매들의 얼굴은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어요. 어머님 이야기만 듣고 가족들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다들 형편이 어렵고 사는 게 좀 빠듯하겠구나. 아니고서야 제 엄마를 그렇게 안 챙길 수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며 서방님이며 죄다 명문대 출신의 이름난 대기업, 중소기업 사장. 오히려 제일 어렵게 사는 건 우리 집 같은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어머님을 못 모시는 걸까 싶어서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매번 본인을 짐처럼 생각하셨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저 그래도 후회가 안 남는 게 어머님 살아생전에 남편이 못 갔던 만큼 제가 먼저 찾아가서 자식 노릇을 하고 지냈어요. 그때마다 죄인처럼 구석에 앉아있던 아버님도 끌고 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고 남편 출장 갔을 때 제가 차를 끌고 나와서 두 분을 모시고 지역 축제도 다녀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시무룩해 계시는 모습보다 웃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 죽으면 이 사람 좀 잘 돌봐줘. 겨우 걷어놨는데 나 죽으면 그냥 굶어 죽어버릴까봐 그래. 며느리 앞에서 무슨 내가 내 밥도 못 챙겨 먹을까봐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 손으로 직접 올린 아파트가 몇 채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좀 오래 살던지. 당신 말대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당신 없으면 어디 내가 내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그렇게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래. 입맛 없다고 계속 거르지 말고. 두 분 대화하시는 걸 들으면 그래도 서로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은 따뜻하게 하지 못해도 두 분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쌓는 그런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님도 괜히 툴툴거리면서 말씀하시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밥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은 어머님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누구보다 걱정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어머님이 건강하게 저희 곁에 함께 계시길 바랐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제 저 보고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제가 우리 며느리, 우리 아가 이렇게 불러달라고 백날 첫날 부탁을 해도 그렇게 며느리 소리를 안 해주시더니 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뻐요. 하여튼 아버님은 제가 책임지고 보살필 테니까 어머님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미리서 걱정 마시고 아버님은 세탁기 돌리는 법부터 배워야겠어요. 제가 다른 시집살이는 다 웃으면서 해도 시부모님 빨래 돌리는 건 아유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본인이 떠나셨을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지 어머님은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의 겨울에 재발한 위암으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님의 임종을 지켰던 것 역시 저와 아버님이었죠. 내가 당신 죽도록 미워했다고 생각해도 나 당신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당신도 그거 알고 있지? 아가, 정말로 다음 생에는 이렇게 아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기구한 팔자로 태어나지 말고 정말로 내 딸로 태어나. 그래서 내가 요번에 길게 못 살아서 못 해줬던 만큼 다음 생에 더 예뻐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럴게. 나 죽으면 정말 이 사람 좀 잘 챙겨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인데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올 때 예쁜 얼굴로 올라와야 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어. 그렇게 아버님이 어머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아버님 걱정만 하시던 어머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얼굴을 보는데 정말이지 가건도 그런 가건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장례식장에 아버님이 있는 게 꼴보기 싫다면서 자식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제가 화가 다 솟구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 좀 제발 장례식장에서 치우라니까. 양심도 없지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긴요. 어머님 장례식장이니까 당연히 아버님이 오시는 게 맞죠. 제가 아무리 이 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장례식 날까지 꼭 이래야겠어요? 어머님이 이 꼴 보시고 편하게 가실 수 있겠어요? 아가씨,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치우라고 지금 사태질하면서 화냈는데 그러는 아가씨는 어머님 임종 지키기나 했어요? 어머님 임종 마지막으로 지켰던 게 아버님이에요. 자식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작별 인사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요? 언니, 이건 집안일이에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말고 빠져요. 언니가 뭘 한다고 우리 집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참견이에요? 엄마 좀 돌봤다고 무슨 언니가 진짜 우리 집 사연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엄마 저렇게 아파서 돌아가게 되신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따지고 보면 다 아빠 때문이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바람만 안 났어도 우리 버리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엄마 저렇게 아플 일 없었다고요.
그때 남편이 제 앞을 조용히 막아서더라고요. 남편도 어지간히 화가 난 눈치였어요. 장례식장에 그렇게 고성이 오가는데 아들 된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 넌 엄마 아플 때 병원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어? 내가 병원이랑 병실 다 알려줬었지. 맨날 오만 핑계를 대고 엄마 병원 한 번은 안 와보더니 너 그때 너네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은 잘만 갔다 왔더라? 아픈 엄마는 짐 같고 아파트면 머며 해준 시어머니는 모셔야 할 상정 같고 그래서 그랬냐? 어? 남편이 그렇게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구구절절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님을 제일 미워하는 걸로 따지면 저희 남편이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서 이제 아버님만 홀로 남겨지게 됐어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저에게 하셨던 부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저도 홀로 남겨져 있을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먼저 넌지시 남편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도 봤었죠.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여보. 나이도 꽤 많으시고 요즘 집에 혼자 있다가 발 헛디뎌서 뭐 화장실 문 못 열어서 그게 큰 사고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병원 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그 노인네 죽으라고 등을 떠밀어도 질기고 독한 인간이라서 놔둬도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뭔가 더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할머니는 혼자 놔둬도 알아서 잘 사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오래 못 버티고 꼭 따라 죽는다고. 저도 그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찬도 종종 해다 드리고 간 김에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면서 아버님이 건강히 잘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온 집안 식구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래도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다하자 그렇게 지냈었죠. 아버님, 제가 오늘 오후에 반찬 챙겨다 드릴 테니까 어디 나가시면 안 되고 집에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자꾸 찾아와. 반찬 모자라면 내가 이 앞에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되는걸. 반찬 준다는 핑계로 얼굴도 좀 보고 하는 거죠.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신데? 하여튼 저 오후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셔요. 그날도 반찬을 챙겨다 준다는 핑계로 아버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차 집에 가보려고 그렇게 새벽같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뒀어요. 제가 오후에 간병일이 막 끝나서 집에 가서 이것저것 반찬을 좀 챙기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저랑 한 약속은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잠깐 어디 나가신 건가 싶어서 문 앞에서 10분을 넘게 기다려봤는데도 감각무소식.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요. 그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아버님이 무슨 일 있다 하고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노인 혼자 사시는 집인데 분명 집에 계실 시간인데 안에서 대답이 없어서 쓰러졌나 싶어서요. 빨리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구급대원들과 함께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왜 그런 예상은 틀리지가 않는지 아버님이 거실 한복판에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죠.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통화를 하고 언제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바로 발견하지도 못했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몸의 절반 이상은 마비가 오고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당장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얼른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그동안 아버님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냐고 불같이 화를 냈길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아버님을 입원시키고 병간호를 하고 그랬어요. 왜 나서서 시집살이를 하냐고 그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시댁밖에 없어서 어머님도 그렇게 제 친엄마처럼 모시고 지냈었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아버님을 누가 제일 미워해야 되냐 하면 그건 어머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면서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니까요. 전 그저 어머님 마지막 유언이라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게 며느리 된 도리니까 하면서 아버님을 모셨었어요. 병원비도 제 돈으로 내면서 남편 몰래 하는 간병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벌이가 큰 것도 아니고 돈이 자꾸 어디론가 슬슬 새니까 남편이 대번에 알아차린 거죠. 당신 요즘 바람났어? 대체 생활비 통장에서 이렇게 돈을 갑자기 빼는 이유가 뭔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 대체 이 큰 돈을 어디다 다 가져다 쓴 거야? 당신이 뭐 갖다 줄 친정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사고라도 친 거야? 돈이 필요하면 그냥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고 타다 쓰면 되잖아. 사실 아버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 아버님 입원비며 약값이며 해서 내다 보니까 내 월급으로는 충당하기 좀 어려워서 생활비도 좀 가져다 썼어. 당신한테 말하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하고 그렇다고 아버님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버님 처음 쓰러진 것도 내가 발견했고. 예상치 못한 답변에 남편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미움이 가득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아프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놀란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 태도가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쓰러지든 죽든 나 신경 안 써. 당신이 그렇게 간호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일절 신경 쓸 바가 없는데 나한테 같이 모시자느니 병원에 가보라느니 그런 소리는 절대 꺼내지도 마라. 알겠어? 여보, 제발. 이거 어머님 유언이었어. 본인 돌아가시면 아버님 좀 잘 챙겨달라고. 아버님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 마지막 뜻까지 져버리면서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버님 이제 살아봤자 얼마 더 사시지도 못해. 당신이 아버님 미워하는 마음 내가 왜 몰라. 내가 당신 아내인데 알아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평생 그렇게 아버님 미워하면서 사는 거 그거 어머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당신도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래야 당신도 편해지지.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말자.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난 아직도 턱이 돌아갈 정도로 이가 갈려. 어머니 가슴에 대목 박은 인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도 품고 살자고? 간병을 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일에 손 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정말 남편은 단 한순간도 아버님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남편이 딱 한 번 아버님을 보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속 계실 수 없어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건 직계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니 남편이 그럼 자기는 정말 사인만 해주고 가겠다고 병원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나 봐요. 몸이 마비되어 팔도 제대로 들기 힘드신 상태인데 침대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어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그냥 그 팔을 탁 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병원은 무사히 옮길 수 있었고 그 뒤로 남편도 제가 아버님 간병의 생활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마 남편도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때 아버님에 대한 뭔가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해요. 남편 뜻과 다르게 매번 간병을 하러 가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시누이들 조롱도 한 못했어요. 아버님 소식을 알고는 있었던 건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가 저희 병원으로 찾아와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아가씨, 이 시간에 그것도 평일에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미리 연락도 없이. 언니가 우리 아빠 병간호하고 있어요? 날이 잔뜩 서 있는 그 소리를 들으니 아차 싶더라고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득달같이 찾아온 이유가 아버님 간병을 하고 있는 저에게 책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걸 눈치챘으니까요. 그래도 맞는 걸 맞다고 하지 어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아버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건 알고 계세요? 병원에 돈 내고 눕혀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마비라서 몸도 닦아드려야 하고 계속 옆에부터 간병을 해드려야 하는 상태예요. 며느리도 간병사로 있고 자식이 5이나 있는데 간병사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모르게 자식이 5이라는 이야기에 조금 힘이 들어갔죠.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는 이 집 며느리고 남이나 다를 거 없는 식구인데 내가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있지 않냐. 자식이 되어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제 의도를 알아차리긴커녕 막내 시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조롱 섞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뭐라고 나서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노인네가 언니한테 뭐 챙겨주겠다고 이야기라도 했어요? 그 인간 땡전 한 푼 없는 인간이에요. 뭐 돈이 남아있었으면 그때 바람나서 살림 차린 젊은 기집애한테 다 갖다가 퍼줬겠지. 우리 엄마한테도 뭐 하나 준 게 없는 인간인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아빠도 대단해. 아주 죽을 고비가 올 때마다 여자들 덕 보고 사는 건 인정해줘야 돼. 전생에 기생이었는지 꽃뱀이었는지. 아가씨들, 내가 아가씨들한테 아버지 간병해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가씨들 보고 와서 대신 간병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할 테니까. 아버님 그냥 편하게 모실 수 있게만 내버려 둬주세요. 네? 솔직히 시누이들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간병비도 제가 다 냈겠다. 간병도 제가 다 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고 있는 건데 자기들도 이렇게 와서 훈수를 두는 게 괜한 짓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별말 없이 그날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5년 가까이 아버님을 홀로 지켰습니다. 참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아버님 휠체어를 끌고 근처 강가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의 후회가 반이었지만 아버님의 눈물 섞인 한탄을 들어들었던 것도 오직 저였죠.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제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고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지만 시누이, 서방님, 남편까지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그 감정의 골을 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별말 안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제가 자식들 몫까지 잘 챙겨드리려고 더 노력했었네요. 말이 좋아 부모처럼 모셨다고 하는 거지 그 시간이 자그마치 5년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픈 가족을 간병해 본 사람이 계시면 아마 알 거예요. 아픈 사람 수발드는 거 1년을 해도 정말 오래 한 겁니다. 그만큼 간병이 힘든 일이에요. 저도 간병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 받고 하는 간병도 그렇게 힘든데요. 간병사들끼리도 자기 가족 간병은 돈 주고 남한테 맡길 정도예요. 원래 가족들 챙기는 게 더 힘든 법이잖아요. 전 그걸 아무런 내색 없이 5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바깥에 햇살이 좋아서 아버님 모시고 이 앞에 산책이라도 나갈까 했었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침대에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의식에 오락가락 하시던 분이라서 잠시 침대에 기대어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더군다나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아가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멀쩡한 아버님 모습이 오랜만이라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네,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 여기 있어요. 어쩐 일로 오늘은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며느리도 부르시고 따뜻하게 햇살도 받고 앉아 계실까? 문을 열었는데 저 꼭 꿈꾸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슨 힘이 나는지 침상 위에 올려둔 제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그러세요. 고맙다고요. 아마 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할 거다. 나도 알고 있어서 아버지로 인정받는 건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려놨어. 그래도 내가 말년에 맨날 눈 감고 그랬거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못을 뉘우치니까 새아가 같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다. 남은 반성은 새아가 너 만나서 다 하고 간다. 고맙다. 우리 아버님이 왜 꼭 어딜 가실 사람처럼 그런 소리를 할까? 아버님, 자식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으시면 아버님이 하세요. 오래오래 살아서 이렇게 멀쩡해지는 날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하면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다 나아서 내년 봄엔 걷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우리 그렇게 지내요. 자식들 옆에 못 있었던 만큼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은 금세 또 의식에 흐려지셨는지 제 손을 힘줘 꼭 붙잡고 놨다가 졸리다고 다시 헛소리를 하시면서 몸을 돌려누워 깊은 잠에 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에 든 아버님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잠시 정신이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요. 여보, 아버님 돌아가셨어. 내가 장례 지도사한테 연락할게. 수고했어.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장례 처리는 본인이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신우이랑 서방님에게도 전화를 했죠. 그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한테 장례식 비용이라도 대라는 거예요? 하여튼 난 그 인간 죽고 나서 줄 돈 단 한 푼도 없어요. 부조금은 낼 테니까 장례식장 정해지면 주소나 알려주세요.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외면받는 안타까운 인생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박스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간병사님, 아니 며느님이시죠? 이거 아버님 유류품이에요.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며느님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박스를 열어보니 흰색 봉투 하나랑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니 글자가 죄다 삐뚤빼뚤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 아버님이 생각나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아가에게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 편지를 쓴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매일같이 전하고 싶은데 정신이 흐려지면 내가 그걸 전하고 싶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니 안쓰럽다. 너에게는 꼭 이 말들을 전하고 싶어 남은 삶까지 쥐어짜서 편지를 써본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한결같이 못난 애비였고 더 못난 남편이었다.
그래도 새아가 덕분에 꼭 애들이 4~5살 때만큼 많이 웃다가 가는 것 같다. 참 행복한 날들이었다. 고맙고 또 고맙다. 봉투는 장례를 치러야 할 자식에게 전해줘라.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짐이 되는 애비이고 싶지는 않다. 너한테 남길 건 별다를 게 없다. 주소를 남겨두니 여기 찾아가서 사람을 불러라.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너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누라에게 주려고 하니 그 사람도 꼭 너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너는 우리한테 며느리가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었다.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 더 많은 것들을 해주마. 아파서 손에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셨을 텐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나누어 쓰셨는지 몇 번이고 지웠다 다시 이어쓴 편지들의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문득 아버님 편지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주소가 떠올라 혼자 운전을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봤던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대골 같은 말도 안 되게 크고 화려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제 차 소리에 누가 불이 나게 뛰어와 제가 타고 있는 차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 여기 관리인입니다. 땡땡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편지 보고 찾아오신 거 맞으시죠? 제가 젊은 날에 아버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또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한 1년 전쯤인가 요양원에 있으시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사람 살 수 있게 또 돈이 필요하면 바로 팔 수 있게 저한테 이 집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님 찾아오면 이거 다른 자식들이 아니라 며느님이 받을 수 있게 잘 전해달라고요. 본인을 관리인이라고 말한 남자는 아버님이 미리 도장을 찍어두셨다면서 저한테 그 대골 같은 집의 양도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버님의 편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두 분은 나를 딸로 생각해 주셨구나 하고요. 그 뒤에 아기는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별다른 이야기 없이 당신한테 준 거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게 저였다는 사실을 굉장히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죠. 아버님의 유류 재산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아버님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본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받는 게 맞냐며 저한테 소송까지 걸었거든요. 남편이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중간에 막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꼼짝없이 재판까지 가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받자고 어머님 아버님을 정성으로 모셨겠어요. 그저 제 가족이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이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저도 얼떨떨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곧 있으면 겸집이 다가오네요. 날이 따뜻해지면 얕은 산에서 김밥이라도 까먹자는 어머님 아버님과의 약속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돕니다. 유난히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싶은 날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들 정말 소중하게 잘 대해주세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있을 때 잘하자고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꼬이고 꼬인 관계에 저게 말이 돼?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죠. 저도 그럴 때마다 막장이다 저런 일이 어디 있냐 따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긴 하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사연을 보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 같다고 하자면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자 주인공으로 딱 맞는 사연을 갖고 있었죠. 저는 6살 때 친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수녀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카스 한 박스와 작은 쪽지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가 담긴 검정 봉지를 들고 제가 혼자 고아원 문을 두드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우리 아이 이름은 지우입니다. 꼭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절대 다른 집에 보내지 마세요.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밥도 많이 주시고 잘 좀 챙겨주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두고 가신 사연이 있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일이 해결되면 금방 저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달 뒤 고아원으로 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야산에서 시체가 한 구 나왔는데 여기 고아원 이름이 적힌 쪽지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체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진에 찍힌 아이는 바로 저였거든요. 어머니는 정황상 아무래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등본상의 가족도 저밖에 없었는데 당시 제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 제가 유가족이라 할 수도 없어서 어머니는 부검 없이 바로 화장이 되셨대요. 남편도 없이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다는데 아무래도 생활고로 그렇게 떠나시게 된 것 같다고 나중에 제가 좀 자라고 나서야 수녀님께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하원에 함께 살던 다른 친구들처럼 저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자신이 곁에 있는 것보다 남에게 보내는 게 오히려 자식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어머니는 가끔 제 기억 속의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나 저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무 기특해. 언제나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해주시고 사라지셨죠. 저는 고아였지만 고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낳고 6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제 가슴 속에 남아 계셨거든요. 어떤 이유였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림도 곧잘 그렸어요. 학교 다니면서 종종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도 타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장 추천으로 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수녀님은 미대에 가도 좋겠다며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제가 어떻게 미대에 가겠냐며 자신 없다는 듯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쉽게 풀리진 않나 봅니다.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로서는 도대체 왜 내가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원래 괴롭힘이라는 게 보통 이유 같은 거 없이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억울한 거였죠.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야 놀려봐야 별거 없었습니다. 보통 엄마 없는 애, 거지 등등 말로 놀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달랐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 사물함을 향해 우유를 던진 애가 있었거든요. 봐봐. 오늘은 아침에 아이라인이 잘 그려지더라고. 예쁘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흰 우유를 날려줄까? 너 뭐 하는 거야? 내 사물함에 우유를 왜 던져? 아, 이 사물함 네 거였어? 아, 나 내 건 줄 알았잖아. 나 원래 기분 좋은 날 흰 우유를 사물함에 던지는 습관이 있거든. 미안, 다음부턴 조심할게. 겉으로는 정말 실수인 척, 친한 척하며 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유를 던져놓은 채 저들끼리 실실 웃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다며 초코 우유를 던졌어요. 처음엔 저도 선생님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 사물함에 우유를 던지는 애가 있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아이와 저를 둘 다 교무실로 불러 화해를 시켰어요. 같은 반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면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둘이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닌데 화해라뇨? 저는 그래도 선생님께 이야기는 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우유를 던지더라고요. 이번엔 딸기 우유였습니다. 난 너랑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날 친구라고 생각 안 했더라. 그래서 나 너한테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딸기 우유야. 핑크색 딸기 우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너랑 내가 친구라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닦아. 아, 네가 부모가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꾸 친구를 담탱한테 이름 대냐? 실실 웃으면서 제게 다가온 그 애는 제 옷에 남은 우유를 마저 부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건요. 그전에도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기는 했지만 이젠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죠. 그리고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나중에 안 사실이긴 했지만 제게 우유를 던지던 그 애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엔 저도 그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우유를 제 사물함에 던지든 책상을 밖에 빼놓든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애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걔는 부모도 있고 집도 있는데도 저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뭐가 단단히 삐뚤어져도 삐뚤어진 애정결 피부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그 애도 재미가 없어졌는지 얼마 후부터는 우유도 던지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결국은 제 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방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누군가 학교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정말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저는 걸려들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방 검사라던 중 제 가방에서 팩소주와 담배가 나왔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황을 모르시는 선생님은 저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셨죠. 너무 억울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토끼 자세라고 앉아 운동장을 돌고 계속 돌았습니다. 1시간을 넘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합받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그 나쁜 년이 킥킥거리며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태어나 누군가를 향해 그 정도의 분노가 끓어오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방에 그딴 걸 넣은 게 누구인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수녀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는 참아줄 수 없었죠. 저는 그대로 제 가방에서 나왔다는 그 팩소주를 들고 그 나쁜 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눈에는 저 나쁜 년만 보였거든요. 야,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그대로 소주팩을 터뜨려서 그년 몸에 소주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주팩을 머리에 날려주고 그대로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자꾸 흔들었죠. 그래, 나 미쳤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내가 네가 무서워서 지금까지 봐준 줄 알아? 나 너 하는 짓이 4-5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길래 유치해서 봐줬더니 감히 날 물 먹여? 저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울분을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머리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뺨따귀도 때려줄 수 있는 만큼 갈겨주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유였어요. 그날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팩소주와 담배가 나온 것도 모자라 학생들끼리 몸싸움을 벌였으니까요. 그 나쁜 년 아버지는 난리가 나서 학교를 찾아오셨답니다. 제 얼굴을 보겠다면서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찍어
저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다더라고요. 도대체 선생님들은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 선생님들 믿고 애들 학교에 보내겠어요?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이게 학생 개인이 너무 흥분해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긴 새파랗게 어린 게 겁도 없이 학교에 술이랑 담배까지 들고 오는 앤데 어디 선생님들 말씀이나 듣는 애겠습니까? 그 술하고 담배 제가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오수진이 저한테 누명 씌우라고 넣어놓은 거라니까요. 뭐야? 이 어린 게 감히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끼어들어? 너 지금 네가 한 얘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이 근데 얘 부모는 도대체 못하는 사람들이길래 자식 애를 때렸다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답니까? 수녀님께 연락 드렸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수녀님? 아 어쩐지 너 고하구나. 그럼 그렇지. 이 일에서 애미 애비 없는 것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그날 일로 결국 학교에 오셨던 수녀님도 어떻게 그런 애가 있냐며 난리가 나셨지만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학교 그만두면 그만이니까요. 사실 학교라고 해봐야 저는 배운 것도 없었어요. 학교도 경찰도 저 같은 고아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고아라서 편한 것도 있더군요. 보호자가 없으니 제 인생은 무조건 제가 선택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수녀님께서는 매우 속상해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화가 난다고 그렇게 친구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자퇴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걘 친구 아니에요. 그런 애는 그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리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꼭 갈 거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인 것도 모자라 고등학교 자퇴생이라는 꼬리표까지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기합받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1년을 그 애와 함께 학교 다니는 동안 결국 참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선생이라는 사람도 경찰이라는 사람도 제 아무리 잘난 어른이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 스스로만 믿으며 살았죠. 자퇴생에 검정고시 출신, 이런 제가 아무리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고 해도 당연히 미래는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사는 동생들은 그래도 도전해보라고 다들 응원해 주었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대학 갈 등록금도 없는데 미대는 무슨 미대냐고요. 어차피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라도 나가 살아야 했으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 살 길을 구해야만 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수녀님께서 백방으로 알아봐 주신 덕분에 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큰 고생하지 않고 대학이라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주중, 주말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힘들고 지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릴 엄마도 안 계셨고 학비 좀 지원해달라고 조를 아버지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의외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는 동생들도 많고 수녀님도 계셨으니 외로울 틈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매일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잠깐이라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왠지 이 반지 앞방이 꼭 외딴 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매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는데도 어째서인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내 편인 가족이 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애초에 가족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아본 적도 없었으면서 어째서 자꾸만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인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고향인 고아원에 있는 동생들에게 용돈을 붙였어요. 언니, 아르바이트비 얼마나 받는다고 또 용돈을 보냈어. 우리 괜찮으니까 언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언니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래.
동생들은 오히려 혼자 사는 저를 더 걱정해 주었죠. 언니야 당연히 그렇게 지내고 있지. 언니가 빨리 돈 벌어서 이사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만 해. 알았지? 언니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우리까지 데리고 산다고 그래. 암튼 언니는 그렇게 물러서 큰일이야. 동생들은 항상 괜찮다고 제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자극이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야 누군가 보살필 사람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저를 키우시던 6년 동안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버티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얼른 돈을 벌어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이제 곧 고아원에서 나올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은 동네도 너무 허름하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공간도 협소해서 저 하나 살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작은 광고회사였는데 워낙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라 집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집에는 가끔 씻고 자러만 들어갔죠. 직장인이 되고 보니 제가 대학 때 했던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외로움이란 사치였죠. 너무 바쁘고 항상 정신이 없어서 외로울 틈이 없었죠. 그렇게 매일 회사 아침이면 또 회사, 그러다 가끔 집,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개념이 사라졌더라고요. 늦은 밤 잠시 눈만 붙이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이 워낙 외진 골목이라 택시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골목이 좁아서 한참 밑에서 내려 골목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계속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겁이 나서 휴대폰만 계속 뒤적거렸지만 그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112 번호를 눌러놓고 아차하면 통화 버튼을 눌러야겠다 싶어 손을 통화 버튼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절대 믿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게 무색할 만큼 막상 겁이 나니 어쨌든 112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와락 껴안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당황한 남자는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눈앞이 까마득하게 어두워지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뒤로 눕히며 버둥거렸어요. 골목이 매우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버둥거리면 거릴수록 남자도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는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고 우르르 사람들이 계단 위로 남자를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에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112로 신고를 한 뒤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어서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가 워낙 다 골목길이라 위치를 못 찾고 있던 와중에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제가 지른 소리를 듣고 제가 있던 곳을 찾아온 것이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대로 그 남자의 손에 끌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 위협했던 남자는 다행히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죠. 저는 당시에 저를 구해주신 경찰분의 도움으로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안 그래도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순찰 중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빨리 잡았으면 오늘 같은 피해 받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저를 도와주셨던 경찰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찰에게 갖고 있던 편견들을 단번에 깨주셨죠. 왠지 모르게 지난날의 제 억울함까지도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녀님과 동생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싶어서요. 제게 일어난 일에 누구보다도 수녀님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이대로 혼자 다시 보낼 수 없다면서 며칠 더 쉬고 가라고 하셨죠.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면 바로 이사부터 해. 위치도 좋고 치안도 잘 된 대로. 알았지? 아니에요, 수녀님. 저도 안 그래도 회사 근처로 이사해야 하나 하고 있던 차였으니까 차차 알아볼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들도 만나 실컷 수다도 떨고 수녀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올라왔더니 금방 기운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들고 저를 도와주셨던 경찰분이 계신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좀 부끄럽지만 사실 감사 인사는 핑계였고 그 경찰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단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경찰분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따로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인지 언제나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항상 야근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집 근처로 자주 순찰도 돌아주고 동생이 근처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자 다행이라면서 이제 좀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이제 20살이면 늦둥이 동생인가 봐요. 친동생은 아니고 사실 제가 시설에서 자라서 어릴 적에 같이 살았던 동생이에요. 사실 친동생이나 다름없지만요. 보통 다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단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정말 몰랐어로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저를 언제나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전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경우는 신기해하며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은 좀 달랐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죠. 내가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니까요. 저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낯설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를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이 더 멋있게 보였거든요. 이런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파출소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제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생각보다 꽤 적극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지우씨,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영화요? 너무 좋죠. 완전 좋아요. 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경찰분이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인생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하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에 저를 끌어내린 사람도 경찰이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도 공교롭게 경찰이었다는 점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결국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저희의 만남은 순탄했던 시작처럼 언제나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인생은 울퉁불퉁 지뢰밭이더군요. 저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자꾸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상상하곤 했어요.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연애는 둘만 좋으면 가능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자주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라든지 아이는 몇이나 낳고 싶냐고 묻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우리 부모님께 결혼 허락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의 그런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께 결혼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남자친구는 최근까지도 부모님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다네요.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이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없는 게 낫다는 말은 제겐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부모님과 왜 거리를 두고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말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꺼낸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도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람이라 피 섞인 가족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치는 분이야. 남자친구에게는 어린 시절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답니다. 남자친구의 할아버지가 연세는 좀 있으셨어도 사업체를 운영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었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병원에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셨으니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 모두 다 망연자실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만 너무도 태연하게 굴었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자친구가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요. 다른 가족들은 병원에서도 빈소에서도 다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울고 계셨는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변호사 아저씨와 내내 이야기만 하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있었으니 해결할 일이 많아서 슬퍼할 겨를도 없으셨던 거 아닐까?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차남이었고 위에 큰아버지가 계셨대요. 회사도 할아버지 댁도 그전까지는 모두 다 큰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공개된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져 있었답니다. 회사도 집도 모두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넘어갔고 큰아버지께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셨대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언제나 할아버지 댁만 가면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다투시기만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까지도 장례식장에서 두 분은 서로 멱살을 잡으시며 싸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가 남자친구는 아직도 잊히질 않는답니다. 네가 아버지께 드리라고 가져왔냐? 그거 진짜 혈압약 맞아? 그전까지는 멀쩡하시던 분이 그 약 드시고 나서부터 구토에 설사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너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약 때문에 돌아가신 거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남자친구는 분명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약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던 큰아버지의 모습을요. 와, 형이 맨날 이렇게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형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유언장에 다 나한테 넘기라고 되어 있었겠어. 아버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다지만 남자친구의 기억에 따르면 아버지의 행동에 미심쩍은 것이 아주 많았답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가져간 약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할아버지 댁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께서 할아버지가 그 약을 드시면 구토를 해서 약을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 모습을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자친구가 목격했고요. 아줌마가 의사야? 왜 마음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약을 줘라 말아야? 남의 집에 밥이나 하러 왔으면 밥이나 하세요.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화가 났답니다. 워낙 평소에도 일하시던 분들에게 막대하고 제멋대로 구는 모습이야 많이 봐서 사실 놀랍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약을 드시지 않았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 누가 보더라도 둘째 아들보단 큰아버지를 더 편애하셨었는데 갑작스레 모든 재산과 회사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게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며 수군거렸다네요. 어릴 땐 그냥 주변 모두에게 화만 내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싫다는 정도였는데 내가 커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 내 경찰 인생에 내 아버지란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남자친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제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만났을 때 상처를 받을까 봐서요. 그래도 저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분명 서운해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인사라도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절대 허락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통해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제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만 듣고도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사실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마치 고하면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대놓고 들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제가 궁금하시다면서 아버님의 생신날 같이 식사라도 하자며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제 뜻을 들어줬죠.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아버님 마음 돌려놓을게. 나 이래 보여도 서글서글하다고 어른들한테 은근 인기 많아. 저의 해맑은 모습에 남자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나면 자신의 말을 이해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는 거라면 다른 좋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노력하면 분명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사이도 좋아질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아버님의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워낙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니 뭘 드려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은 남자친구가 준비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직접 케이크를 만들러 갔습니다. 저는 전날 한숨도 자질 못했어요. 너무 긴장돼서요.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뒀다는 한정식집에서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호적이라도 파서 나갈 것처럼 집을 나가서는 웬일로 먼저 보려고 연락을 다 하고.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는 인사드릴 필요 없이 저희끼리 식만 올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넌 참 세상 물정을 몰라. 그거야 당연히. 널 이용해서 어떻게든 우리 집안이랑 엮어보려 그러는 거지. 아버지! 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봐주시지 않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향해 애써 웃으며 인사를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케이크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님의 표정은 굳어 계셨어요.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아주 웬만한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을 테니 얼마나 독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이라고는 없이 뻔뻔하게 케이크까지 들이밀잖아. 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아서 결혼 허락해 줄 줄 알았니? 지우야, 일어나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절대 상식이 통하는 분이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잠시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죠.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놈이 저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야 홀려도 아주 된통 홀렸구만. 저는 또 억울했습니다. 절대 아버님의 말씀처럼 대단한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제가 가진 욕심이라면 부모 없이 자란 탓에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과만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느껴보고 싶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게 지내보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린 욕심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되어 제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든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앞으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바로 회사 앞으로 나갔죠. 네가 네 주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네 주제를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직접 왔다. 애초에 모도를 나무는 넘보지도 말아야지. 너네가 양심이 없다? 어찌 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저는 순간 저승사자라도 만난 것처럼 놀라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는 해도 너무 없잖아. 부모가 없으면 착실하게라도 살았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대학도 들어본 적 없는 대학인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회사는 또 어떻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회사 앞에 찾아오셨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제게 모욕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참고만 있으면 밤에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자질 못할 것 같았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시작부터 남들 다 있단 부모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건 다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다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제 거요. 다 쓰러져가는 5월시집에 고작 200 넘게 받으면서 다니는 직장이? 넌 그렇게 자랑스럽니? 참, 넌 욕심이란 게 없구나. 아니요, 저 욕심 많아요. 제 인생에 어디 가서 오빠 같은 사람 또 만나겠어요? 전 결심했어요. 오빠랑 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예요. 제 당돌한 고백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화를 버럭버럭 내시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앞으로 절대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허락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의기소침해진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아버님의 허락 없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결혼식 날짜도 잡고 웨딩홀도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대로 우리가 결혼해도 되는 걸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네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 말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꿈꾸는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이뤄 행복해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저도 제가 선택한 적도 없는 부모 때문에 평생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외롭지 않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이기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갔다며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너무 미안하구나. 나도 몇십 년을 같이 산 내 남편이지만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남편이 정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라도 허락해 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한번 와. 남편 없을 때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싶어.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그 집이 제게는 뭔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려주지 않은 화장실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었죠. 마치 이곳에 꼭 와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꿈에 나타난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게 안 돼, 결혼은 절대 안 돼라고 외치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이 너무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수녀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공책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수녀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고아원에 들어왔던 그날 손에 들고 있던 봉지 안에 쪽지와 바카스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답니다. 수녀님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수녀님께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대요. 그 공책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혼자 키우시며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시며 겪은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던 집 어르신은 재산도 많고 운영하시던 회사도 큰 회사였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집에 쓰지 않는 방을 흔쾌히 내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오기 전까지 그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어르신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분가에 나가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항상 재산 문제로 집에 찾아와 어르신과 싸우는 일도 많았고 형에게 대들고 싸웠다는 얘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긴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아주 참혹했던 과거의 진실 말이죠. 오랜만에 찾아온 어르신 댁 둘째 아들이 웬일로 어르신의 혈압에 좋다는 약을 지어왔다며 내게 아침마다 드시는 차에 이 약을 섞어 드리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르신께서 아침에 차를 드시고 나면 잦은 복통을 호소하셨고 밤에는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셨다. 저는 일기장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목이 말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약을 드신 지 2주째가 되던 날 약을 넣지 않고 차만 어르신께 드렸다. 그러자 며칠 뒤 어르신의 복통이 사라졌다. 내 예상이 맞았다. 둘째 아들이 준 약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나는 곧바로 첫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며칠 뒤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께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비밀을 알게 되어서 더는 그 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난 피바람은 제 예상과는 달리 훨씬 더 끔찍한 사고였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르신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됐고 살아계실 때 작성했던 유언장에는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었다네요. 그 유언장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답니다. 모두가 아는 어르신이라면 절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 없을 만큼 둘째 아들을 믿지 못하셨다네요. 어머니는 분명히 약이 이상한 것 같아서 곧바로 약을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어르신께서는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거지? 그때 일기장 중간에 있던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분명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대표로 있다는 그 회사의 명함이었어요. 직급에는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고 변호사인 듯 보이는 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벌써 20년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장에 남자친구의 아버님 회사 변호사의 명함이 도대체 왜 들어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곧바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분명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물어 사람의 뒤를 알아봐준다는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의뢰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나온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죠. 그런데 글쎄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는 맞는데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횡령 혐의로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바로 그 변호사가 몇 년 전까지 남자친구 아버지의 회사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더라고요. 그럼 남자친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실 때부터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라는 건데 저는 엉망으로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면 풀릴수록 더 겁이 났습니다. 전 어쩌면 명함에 적힌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살던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정부로 일을 했었단 사실을 말이죠. 저는 점점 더 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서 벌어졌던 일과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버린 바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봐서요. 저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수녀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야. 괜한 일에 휘말리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는 척 그냥 네 인생 살아. 모르는 척 살라니요. 그럴 순 없어요. 결혼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집안이나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이대로 모르는 척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순 없어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나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고아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 겪는 느낌이 아니었으니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에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를 쫓아오던 누군가가 갑자기 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저는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습니다. 그 손 놔! 경찰이다!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나타난 남자친구가 곧바로 달려나오더니 저를 위협하던 남자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를 위협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네요. 남자친구가 경찰이 된 이후 계속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진실이 궁금했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그런데 최근 갑자기 몇 년 전 구속된 변호사를 만나러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저에 대해 물으셨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까지 물으셨대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도 조사하던 중 얼마 전 수녀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져간 일기장의 내용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걱정되신다고 하셨다네요. 어머니 일기장 나한테 줄 수 있어? 그게 어머님이 마치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위장하고 살해한 사건과 우리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사건까지 두 사건의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아. 그럼 자기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실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 사건이 알려지면 자기한테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괜찮겠어? 남자친구는 이럴 줄 알았다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걱정됐습니다. 말했었잖아. 난 내 경찰 인생에 아버지가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큰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께서는 혹시나 해서 가지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유언장과 회사 증거자료들을 남자친구에게 주셨대요. 덕분에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께서는 감옥에 있는 변호사에게 모든 혐의를 다 덮어 씌우려고 하셨다네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수감 중이던 변호사가 지난 일에 대해 다 사실대로 증언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 맞았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원래 계획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하기 위한 약을 구해 할아버지에게 장기간 복용시켜 정신이 없으신 틈을 이용해 변호사가 짜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중엔 할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약을 먹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계획이 틀어질까 불안해하던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아가셨답니다. 아직 유언장을 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하고 유언장을 가짜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 둘의 계획을 들키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정리하려던 중 겁에 질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먼저 도망쳐 버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써서 어머니를 잡으러 다니다 고아원 근처에서 어머니를 찾아 쫓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도망을 치시다 결국 산에서 굴러떨어져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건의 진실을 제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남자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꿈에 나와 제게 안 된다고 외치던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수감되시고 난 뒤 얼마 전 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들려드리고 최근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중얼중얼 떠들다 왔어요. 남자친구는 제 옆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 저희 두 사람은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께 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그날 이후 제 꿈에 어머니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제 꿈에 나와주시기를요.